남편과 아이들이 제 식당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난날의 폭력과 무관심을 모두 뉘우친다면서요.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제 명의로 된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올해 58입니다. 제 작은 식당 앞, 잘 닦인 아스팔트 위에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그 옆에 나란히 무릎 꿇은 다 큰 아들 둘과 딸 하나. 행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었던 박민준 씨. 그리고 제 배 아파 낳은 세 아이들. 서진이, 수아, 그리고 현우. 그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서진이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딸 수아도 울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아요. 네, 엄마.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지나가는 누구라도 봤다면 자식과 남편의 애끓는 사죄를 매정하게 외면하는 독한 여자라고 저를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김이 오르는 주방창 너머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호수 같았죠.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돌멩이 하나 던져지지 않는 그런 고요한 수면 같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참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누구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아주 오래전 어느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녁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보글보글 압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갈비 김치찜이었습니다. 잘 익은 묵은지를 쭉 찢어 야들야들하게 익은 갈비살에 감싸주면 그는 늘 밥 2공기를 비우곤 했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내내 제 등 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뉴스만 보고 있었죠. 여보, 저녁 드세요. 그는 못 들은 척 리모컨 버튼만 눌러댔습니다. 곧이어 큰아들 서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잘 차려입은 아들의 얼굴이 식탁을 보더니 금세 구겨졌습니다. 아, 또 이거야? 김치찜. 좀 촌스럽지 않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수아는 식탁에 앉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스마트폰에 박혀 있었죠. 파란 액정 불빛이 딸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비췄습니다. 밥을 먹는 건지 화면을 먹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막내 현우는 아예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넷을 위한 저녁상에 제대로 앉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김치찜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오늘은 고기가 좋던데? 대답 대신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식탁 위로 내던진 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을 3번이나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못 들은 척 밥만 퍼넣었고 수아는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소리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밥을 차리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투명한 그림자. 그 식탁에서 제 심장은 하루에 한 줌씩 그렇게 제가 되어 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난 날은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도 아니었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모아둔 돈 좀 있어? 돈이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 겨우 맞춰 살았는데.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짐승의 눈빛이었죠. 이 여자가 지금 말이 많아. 그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젖히고 장롱을 엎었습니다. 제 낡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명절 때마다 아이들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그가 찾아냈습니다. 이건 안 돼요. 애들 대학 등록금 보태려고. 닥쳐. 그는 통장을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잇장이 제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깟 돈 몇 푼으로 뭐가 되는데? 내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당신 그 재수 없는 발을 이 집에 들여놓은 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가 무리하게 손을 댔던 부동산 투자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평생을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그의 분노는 오롯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 머리채를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서진이, 수아, 그리고 현우.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기만 했습니다. 서진이는 그저 곤란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아는 코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아비의 고함 소리에 묻혔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 진짜 쪽팔려. 가장 비참했던 것은 막내 현우였습니다. 늘 제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던 그 아들이. 제 막내 아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아비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나가는 어미의 모습을 차가운 카메라 렌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저항도, 애원도, 희망도.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맨발로 쏟아지는 빗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몸을 때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현관문 앞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우리 집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한창인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고 떠들 나의 가족.
나는 그 풍경 안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희망을 잃었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이상하게도 춥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 이미 빗물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바닥은 감각이 없었고 흠뻑 젖은 잠옷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어느 버스 정류장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덜덜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밤의 일부가 되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제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깜빡이며 텅 빈 도로를 비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객 행위를 하는 택시련이 곧 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잔뜩 경계하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저기, 나직하고 조금은 지친 듯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눈앞으로 따뜻한 종이컵 하나가 불쑥 내밀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나 샀습니다. 생강차. 이런 날씨에 그렇게 얇게 입고 있으면 감기 듭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깍듯하고 평범한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주는 것을 받아도 될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수십 년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온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저도 모르게 그 컵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몸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코끝으로 쌉쌀한 생강향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홀린 듯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었던 속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그저 멀찍이 서서 제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집은 어디냐? 그런 흔한 질문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컵을 다 비우자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으시면 저기 근처에 찜질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있기에는 그나마 거기가 제일 안전할 겁니다. 찜질방. 생각지도 못한 단어였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요금은 안 받습니다. 가는 길이라서요. 저는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피곤해 지친 눈,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악이나 동정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이의.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안은 놀라울 만큼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제가 젊었을 때 즐겨 듣던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찜질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가 작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디 가실 데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하십시오. 저는 야간 근무를 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안전택시 이강훈. 그는 짧게 목례를 하고는 미련 없이 차를 몰아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작아지는 택시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생강차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한 잔의 생강차가 어쩌면 제 목숨을 살렸는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듣는 이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톤으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아주 작은 친절 하나가 우리를 다시 나아가게 할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도 그런 따뜻한 순간을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게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없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허름했지만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기는 곳이었죠.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제 간절한 눈빛을 보았는지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말없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근처에 작은 옥탑방을 얻었습니다. 볕이 잘 들고 창문을 열면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수십 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온전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민준의 아내도 서진이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저를 지연 씨 혹은 지연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 김지연. 결혼하고 나서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저는 어색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은 소소한 기쁨들로 채워졌습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해 처음으로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제 손에 쥐어진 빳빳한 지폐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에게 탔쓰던 생활비와는 무게가 다른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시장에 가 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남색 스웨터였습니다. 퇴근 후 옥탑방에 돌아와 저 혼자만을 위한 저녁을 차려 먹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구의 입맛도 신경 쓸 필요 없었죠.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낙지볶음을 만들어 텔레비전을 보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이강훈 씨, 그 택시 기사 아저씨와는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 날 늦게 퇴근하는데 식당 앞에 그의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길인데 출출해서요. 혹시 국밥 한 그릇 됩니까?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식당에 들렀습니다. 늘 손님이 끊긴 늦은 밤에 와서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힘드셨죠? 이 집 깍두기는 참 맛있네요.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평범함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해 전 오랜 시간 병간호했던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갔고
지금은 텅 빈 집을 지키며 밤낮으로 운전대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게도 다 큰 자식들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식당 마감을 돕고 나온 저를 그가 택시에 태워 옥탑방 계단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제가 내리려는데 그가 나직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매일 지연 씨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은데 혹시 매일 집까지 바래다 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반지도 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긴 투박하고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려보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훈 씨와 제가 함께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계속했고 그는 밤마다 택시를 몰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처럼 아물어가는 듯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느 날 오후 한창 저녁 장사 준비로 바쁜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지만 동시에 낯선 얼굴. 제 큰아들 박서진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은 거무죽죽했습니다.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식당 밖 한적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어머니. 그 말이 비수처럼 나라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저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저희도 너무 어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뜯어볼 뿐이었습니다. 저 눈빛, 저 표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몸져 놓으셨어요. 밤마다 어머니 이름만 부르세요. 저희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저랑 수아, 현우. 우리 다 너무 힘들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애원하는 목소리. 눈물까지 글썽이는 얼굴.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 당장이라도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겁니다. 내 새끼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비가 아프다는데,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어떤 약속도,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다 마신 아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렴. 제 대답이 의외였는지 서진이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훈 씨에게 아들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어두운 그늘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시겠네요. 모르겠어요. 정말 아픈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요. 제 결심을 들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무처럼 단단하고 바다처럼 넓은 품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억지로 가지 말라고도 꼭 가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선택을 믿어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새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옛날 전화기는 버려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전화해요. 단축키 1번 눌러놨으니까. 저는 그의 깊은 배려에 목이 메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진이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집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작고 낡은 빌라였습니다. 정말 어려워졌구나.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었던 박민준 씨는 소파에 기대앉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하며 그는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다 내 잘못이야?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제가 온다고 대청소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던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앉으세요. 저희가 엄마 생각하면서 열심히 차렸어요. 수아가 살갑게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서진이는 제 옆에 앉아 밥을 퍼주었고 현우는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극진한 대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 저 혼자만 이방인처럼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는 규칙적으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예전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아이들은 과일을 깎아오고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호의를 인형처럼 가만히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의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다 망해간다던 사람의 책상 위. 아주 반질반질한 새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조명 아래서 섬뜩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며칠 동안 저는 손님이자 하녀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 몸은 예전처럼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 제가 치운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의심은 하루하루 짙어져 갔습니다. 남편은 늘 아픈 사람처럼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제가 잠든 늦은 밤이면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픈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하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앞에서 늘 화목한 척했지만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를 향해 날선말을 던졌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숨겨놓은 듯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심장을 먹게 만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대출 연대보증 계약서, 그리고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혀 있는 제 이름. 김지연. 아직 도장은 찍히지 않은 빈칸으로 남아있는 서류였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프다던 남편. 뉘우친다던 아이들. 그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을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로, 어머니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위기를 막아줄 도구, 연대보증인 김지연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장롱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제 모든 헌신과 희생이 이 얇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강훈 씨가 사준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듣는 이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톤으로 그 서류를 손에 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단 한 번도 아내나 어머니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도구였고 마지막 비상구였습니다. 이 아픔은 어쩌면 지난날의 그 모진 매질보다 더 깊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채널은 제 이야기를 여기서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에 아직 저와 함께 걸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상에는 아주 오랜만에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생일이나 되어야 맛볼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모두가 제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과일까지 다 먹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마른 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서재에서 그 반질반질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뚜껑을 연 인주와 제 도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연아. 그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것만 좀 도와주게.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응.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못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기대감이 거짓말처럼 증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딸 수아였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엄마는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봐야겠어? 큰아들 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자존심 다 버리고 어머니 모셔왔는데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혔습니다. 그의 눈은 3년 전 그날 밤 저를 때리던 그 짐승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늙어서 남자 하나 새로 얻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완벽했던 가면들이 한꺼번에 벗겨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폭풍처럼 제게 쏟아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을 겁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움직임에 잠시 그들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제 남편이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한 그 남자의 얼굴에서 저는 그 어떤 사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스럽고 나약하며 자신의 실패를 아내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한 사내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 아이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 저는 그들의 눈 속에서 저를 향한 아주 작은 연민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원망과 조급함,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평생을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아왔지만 저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저라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알려고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적조차 없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저를 올가매던 아주 무거운 쇠사슬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크게 그들의 귓가에 박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 누구죠?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을 멈춘 조각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는 사람도
화를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텅 빈 눈동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본 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철컥.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제 눈이 잠시 부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길 건너편에 익숙한 주황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훈 씨의 택시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모습을 확인하고는 헤드라이트를 한 번 짧게 깜빡여 주었습니다. 어서 오라는, 수고했다는, 이제는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두운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그 식당은 정리하고 이곳에 아주 작은 식밥집을 열었습니다. 강훈 씨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이제 제 가게의 든든한 배달 기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불어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강훈 씨와 나란히 앉아 수평선 너머로 지는 붉은 해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과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살던 빌라도 처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심지어 안타까움조차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먼 나라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강훈 씨와 저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텅 빈 겨울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하얀 거품을 물고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저는 문득 제 지나온 삶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부모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나 자신을 비워내야만 그 자리에 가족의 행복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나 자신을 모두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희생은 올바른 곳에서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핏줄. 참 질기고 무서운 끈입니다. 하지만 그저 이어져 있기만 할 뿐 서로를 존중하고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그 끈은 언젠가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번 끊어진 인연은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내 곁에 머물기를 선택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시린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낯선 이가 건넨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의 수천 마디 약속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압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와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제가 몸을 웅크리자 옆에서 걷던 강훈 씨가 말없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털목도리를 풀어 제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포근한 온기가 목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서서 끝없이 펼쳐진 잿빛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지연 씨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더 깊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